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레비 회장에게 학을 뗀 것으로 유명한데요. 참고로 레비 회장은 그 모드리치를 크로아티아에서 데리고 올 때 원소속 팀에 마치 기념품처럼 모드리치 마킹 유니폼 몇 벌 주면서 나중에 이적료 입금할 때 그 유니폼 가격을 빼고 입금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이번 해리케인 이적 사가 정말 국내 팬들에게도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손케 조합의 한 축이었고, 게다가 이적하는 팀이 우리 또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이적 사가였기 때문에 그 뒷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케인 이적 사가에서 독보적인 취재력을 자랑했던 애슬레틱, 특히 이제 온스타인 기자가 토트넘의 이적 제한 수락 그리고 케인의 결단, 이적 확정까지 가장 먼저 관련 보도를 이끌었었는데, 그리고 이적이 확정된 뒤에 이번에는 애슬레틱 기자 여러 명이 그간 케인 이적 사가를 쫓아다니면서 취재했던 내용을 장문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기사 내용이 상당히 길거든요. 완역보다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밀 회동과 막판 텐션, 해리케인이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으로 가게 된 인사이드 스토리. 자, 뭐 기사 내용이 상당히 처음에 긴박하게 시작을 합니다. 초가 분처럼 흘렀고 분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해리케인은 스탄스테드 공항 근처에서 자기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있었다. 토트넘과 바이에른 사이에 이적료가 합의된 뒤였다 하더라도, 개인 합의가 끝난 뒤였다 하더라도 딜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터였다. 왜냐고? 토트넘과 바이에른은 계약 디테일을 조율하고 있었다. 이것이 금요일 오후 이적 사가의 끝이 여전히 미지수였던 이유다. 만에 하나 케인이 토요일 토트넘 훈련장으로 복귀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 독일에서 바이에른 뮌헨 관계자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였다. 5일째까지만 해도 바이에른은 올 여름 이적 시장을 다 바친 이 작업이 실패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토트넘이 뒤늦게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토트넘이 레비 회장이 참 까다로운 사람이고, 어쨌든 주도권이 토트넘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자존심이 센 거물들이 이 딜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동안 케인 이적 사가의 결과는 계속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게 겨우 지난주의 일이었다. 복잡한 데다 민감한 거래가 뒤섞인 그야말로 불신으로 가득한 딜이었다. 금요일에 지연 사태가 케인이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에 출전하는 걸 막기 위한 토트넘 측의 계략은 아닌지 바이에른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다. 토트넘을 떠난 지 하루 만에 무관 커리어를 탈출한다? 토트넘 PR팀에게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재난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분데스리가는 슈퍼컵의 신규 선수 등록 마감 기한을 토요일 오후 3시까지로 24시간을 더 연장해줬다. 케인을 위해서. 바이에른이 케인이 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다. 해리 케인은 원래 금요일 오전 뮌헨으로 날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바이에른이 제공한 차편으로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잠시 대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클럽 간 교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뮌헨에 도착을 한다면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떠들썩한 딜의 마지막 챕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었다. 여기까지가 일종의 서문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나름 긴박하게 드라마처럼 잘 풀어간 느낌인데, 그만큼 이번 케인 이적사가 자체가 아주 막방까지 손에 땀을 주는 면이 있었다는 건데요. 애슬레틱은 이 뒤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오퍼를 넣게 만들었던 투엘과 케인의 런던 회동, 그리고 해리 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자 토트넘이 매각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 또 맨유, 레알 마드리드 비롯한 다른 빅클럽들이 결국에 토트넘에 오퍼를 넣지 않았던 이유, 또 레비 회장을 화나게 만들었던 스스로를 올가맬 것이라는 이 코멘트, 또 케인이 이적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던 투어 미팅까지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다 뭐 일일이 소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뒷부분은 요 내용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답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텐데,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나하나 해 나가는 형식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인 이적의 씨앗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여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자, 이때
케인이 공개적으로 이적을 원했고 또 맨시티 이적이 결국 좌절이 됐던 바로 그 시기죠. 해리 케인은 그해 5월 게리 네빌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골프장 인터뷰했죠. 토트넘을 떠나고 싶다는 뜻을 처음으로 분명히 내비쳤다. 당시 이적 사과는 맨시티가 케인 영입을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서 마무리가 됐다. 케인은 당시 실패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성사에 잘 활용했다. 2021년 8월 9일에 있었던 긴 미팅은 토트넘이 프리시즌 훈련에 뒤늦게 합류한 케인을 재계약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케인은 늦은 복귀가 아니라고 했었죠. 하지만 뭐 양측에 약간 오해가 좀 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케인은 그 당시 재계약을 거절했고 토트넘은 케인과의 싸움에서 단기적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붙잡아두긴 했지만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장기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로 여름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케인이 2021년 8월 25일 당시에 트위터에 남겼던 팀에 남는다면서 썼던 요 글을 보면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케인은 여기서 디스 시즌이 아니라 그 이상도 아니라 디스 썸머에는 토트넘에 남겠다라고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와서 보면 훨씬 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얘기가 그해 5월 미리 있었던 게리 네빌과의 인터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건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 기분과 또 저와 제 커리어의 최선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케인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던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자신이 아니라 레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그해 여름에 깨달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말은 올여름 상황이 오히려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건 자기에게 달려있다. 요거는 계약 기간이 1년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케인은 이 딜의 당사자인 토트넘, 바이에른, 케인 이 3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최대 영입 목표를 놓치게 된다면 케인이 FA가 되는 내년에도 케인을 못 잡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토트넘은 1년 뒤 케인을 FA로 놓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 되면 리그 내 라이벌에 뺏길 위험도 있었다. 반면에 케인에게는 어떤 경우가 돼도 나빠질 게 없었다. 최악의 경우를 해봤자 1년 더 토트넘에서 뛰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질 예정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도 잘 맞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팀에 남는 게 케인에게는 그렇게 나쁜 결론도 아니었다는 얘기다. 레비는 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맨시티 이적 사과가 끝난 뒤에 케인 재계약은 토트넘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2021년 11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 케인과 토트넘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던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당시 콘테 체제에서 케인은 몸 상태가 최고였죠. 2021-22 시즌 팀을 4위로 끌어올리면서 케인이 간절히 원했던 챔피언스리그 본선 티켓도 따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에 체결했던 6년짜리 계약이 자신을 어떻게 올가매고 있는지 너무도 잘 깨달았던 케인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다. 케인은 우승을 원했고 토트넘에서 우승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떠나기를 원했다. 지난 3월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기 직전 케인은 토트넘과 재계약 여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케인은 토트넘 역대 최다골 기록을 경신한 터였고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 역시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었다. 그래서 케인이 토트넘에 남고 싶어졌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는 사이 몇몇 팀들이 레비를 시험했다. 케인의 열렬한 팬인 테나그 감독이 있는 메뉴도 그 중에 하나였다. 테나그 감독의 메뉴는 올여름 가장 원하는 영입 후보 스트라이커 1순위로 해리 케인을 올려둔 팀이었다. 하지만 과거 토트넘과의 협상 과정에 내상을 입었던 메뉴는 토트넘이 케인을 프리미어리그 클럽에 절대 팔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예단했다. 그래서 이적 시장 내내 토트넘에 끌려다니다 이적 계획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다. 2021년 맨시티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맨유 역시 2022년 바르셀로나에서 더용을 영입하려다 고생 끝에 실패했던 경험까지 있었다. 첼시 역시 관심이 있는 팀이었지만 토트넘이 케인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유일한 가능성은 케인이 자신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토트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경우뿐이었지만 그렇다고 케인이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을 해서 런던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을 해서 자신의 레거시를 스스로 더럽히는 위험을 감수할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졌다. 케인은 시즌을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었다. 콘테 감독이 스텔린이 임시 감독으로 교체되었고 아직 챔스 티켓 따내는 게 가능할 때였기 때문이다. 결국 해리 케인은 30골을 넣으면서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토트넘은 14년 만에 최악의 순위 리그 8위로 시즌을 마쳤다. 이제 케인은 이적을 모색했고 자신을 데려가려면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니면서 돈이 많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팀이 나서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케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세 팀이었다. 하나는 토트넘 감독직에 근접하기도 했던 토마스 투엘이 있는 바이런 미넨이었다. 투엘과 바이런 수뇌부는 케인이 9번과 10번 롤을 두루 소화하는 선수로 바이런의 완벽한 영입이라는 데 동의했다. 케인이 바이런에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줄 선수라고 믿었다. 최초 접촉은 당시 단장이던 살리 하미지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바이런은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과 케인의 의중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지난 시즌 막판 그런 상황에서 런던에 있는 케인의 집 투엘 감독과 케인 대리인 케인 측의 만남이 있었다. 투엘과 케인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이기도 했다. 바이런은 케인이 이적에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제 바이른에게는 토트넘을 상대해야 되는 레비를 상대해야 되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다. 게다가 벤제마를 사우디로 보낸 레알 마드리드 역시 케인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안첼로티 감독은 벤제마 이적을 알게 된 뒤 케인을 그 대체자로 구단에 요청한 상태였다. 구단 역시 케인이 적합한 선수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무려 11년 전 모드리치 영입 당시 레비를 상대했던 쓰라린 경험을 떠올리면서 안첼로티 감독에게 영입 작업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내상이 11년을 간 거죠. 레알 마드리드가 모드리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레비를 겪어 했던 그 아픔이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레비 회장에게 학을 뗀 것으로 유명한데요. 참고로 레비 회장은 그 모드리치를 크로아티아에서 데리고 올 때 원소속 팀에 마치 기념품처럼 모드리치 마킹 유니폼 몇 벌 주면서 나중에 이적료 입금할 때 그 유니폼 가격을 빼고 입금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레비 회장이 케인 이적료로 1억 5천만 유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지만 레알은 케인이 이적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인상을 받고 낮은 금액을 제안하면서 토트넘의 의사를 떠봤다. 그리고 토트넘이 케인을 팔도록 설득할 수 없을 거란 사실을 빠르게 깨닫고 물러났다. 파리 생제르맹 역시 케인 역시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 음바페 대체자로 정하고 케인 측과 접촉을 했지만 케인이 원하지 않았다. 그러다 6월이 되자 바이에른 뮌헨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 투엘이 구단을 다시 설득했고 6월 중순 런던에서 케인 측과 다시 만남을 가진 뒤 케인의 이적 의사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6월 27일 7천만 유로의 옵션을 더한 공식 제안을 토트넘 측에 제안했지만 즉시 거절당했다. 내부적으로는 토트넘이 1억 유로에서 1억 3천만 유로 정도를 제시해야 받아들일 거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교섭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즉 구단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번 딜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이렇게 거대한 거래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오퍼를 넣었다는 건 선수와의 합의가 어느 정도는 정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거절을 예상하고 첫 오퍼를 넣었고 곧바로 다음 오퍼를 준비했다. 2년 전 맨시티가 제안했던 금액을 뛰어넘는 액수였는데 케인이 2021년에 비해서 잔여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놀라운 규모였다. 이제 토트넘은 재계약을 하거나 팔아야만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년 여름 케인이 FA로 리그 라이벌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을 남겨둘 수는 없었다. 그럴 경우 레비 회장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7월 초 케인에게 주급을 40만 파운드로 2배 인상하는 새로운 재계약서를 제안을 했지만 당시 휴가족이던 케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바이에른의 제안은 한 번 더 거절이 됐고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했다. 케인은 2년 전과 달리 이번엔 정확한 시기에 프리시즌에 합류했다. 이미 재계약 생각은 없었고 이제 레비 회장에게 남은 건 매각뿐이었다. 7월 13일 레비는 런던에서 뮌헨의 새 CEO인 드레센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케인 이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바이에른 뮌헨 측은 자신들이 레비가 원하는 금액으로 알려진 1억 2천만 유로를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다음 날 토트넘은 호주로 투어를 떠났고 한 달 남은 리그 개막 이전까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해리 케인은 시즌이 시작된 뒤에는 이적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였다. 케인이 제시한 이적 데드라인이 8월 13일이었던 거죠. 네, 그 이적 데드라인이 결국 지켜진 거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바이에른 외에도 여러 팀들이 영입에 나섰어야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바이에른 외에는 오퍼하는 팀이 없었다. 바르셀로나는 내년 여름 FA 영입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레알과 맨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 대신 아틀란타에서 헤이룬 선수를 영입한 상태였다. 케인은 바이에른만을 고집했다. 맨유의 경우 우승컵을 따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적 대상팀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거 맨유 팬들 자존심 긁는 얘기인데. 자, 그러다 7월 15일이 왔고 바이에른 뮌헨 관계자의 공개적인 발언은 이슈가 됐다. 케인은 챔스에서 뛰고 싶어 하지만 다행히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럽 대회에 나서지 못합니다. 여기에 헤네스 명예회장은 이런 발언까지 한다.
토트넘은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다. 이 발언이 레비 회장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미넨이 토트넘이 원하는 이적료를 낼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이번 거래 관계자 한 명은 레비 회장이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해서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적료를 받아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 투어 기간 동안 케인 이적 사과는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8월 초 합의가 이루어져 7월 모나코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해리 케인이 데뷔전을 가질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7월 31일 드레센 사장은 레비 회장을 만나기 위해 런던으로 건너갔지만 양측은 이적료 2,500만 파운드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바이에른 뮌헨은 토트넘이 케인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토트넘은 케인 대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브라이턴의 에반 퍼거슨은 재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질 않았고 호일룬 역시 논의 대상이었지만 이미 맨유로 떠난 뒤였다. 케인 대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토트넘은 아르헨티나의 20세 이하 공격수인 벨리즈를 히샬리성의 백업으로 영입을 했고 1월에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영입 가능성도 고려됐다. 노팅엄의 브레넌 존슨 같은 측면 자원을 영입해서 선수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이 됐다. 해리 케인이 없다면 손흥민이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더 많은 경기를 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요 줄 잘 읽으세요. 토트넘은 벨리즈 영입과 수비수 만더벤 영입에 이미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케인 영입 자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이적 작업에 속도가 붙은 건 개막 일주일 전이었다. 8월 3일로 예정된 화상 미팅은 취소됐고 시즌이 개막되면 이적하고 싶지 않다는 케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임의로 설정한 데드라인을 통보하면서 이적 작업의 조기 마무리를 원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졌다. 그러는 사이 케인은 샤크타르전에서 4골을 넣었고 케인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는 소문에 경기장은 5만석 넘게 들어찼다. 바이에른의 3번째 오퍼는 거절됐지만 8월 10일 다시 4번째 오퍼를 냈다. 토트넘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여겼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제공은 케인에게 넘어갔다. 바이에른과 케인은 개인 조건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 지었고 협상은 최종 타결되었다. 금요일 비행 지연이 발생하는 등 반전이 남아 있었지만 케인의 위상과 끝까지 인내가 필요한 계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긴 시간이 소요가 된 해리 케인의 타이트넘 스토리였습니다. 자,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또 새 삶을 꾸려야겠지만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해리 케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뛰어난 선수인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레비 회장 밑을 벗어난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폴리티비였습니다.